반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추운 겨울도 이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비시즌 기간이지만 벌써 우린 개막전까지 오늘 녹음 시점으로 약 3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서 저희 팟캐스트 시즌 마지막 인사를 드렸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개막전도 맞이할 것이고 무더울 25년 여름에도 축구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결과의 시간도 찾아오게 되겠죠. 그 끝의 순간이 환희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25년 처음으로 찾아뵙는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워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25년도 처음으로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분들도 한 살 더 드셨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널 여러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 50으로 돌아온 골다방의 브라이언입니다. 와, 부럽다. 반 50? 50이야. 네. 난 반 80이야. 이거 놀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 티베깅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네. 난 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우, 이제 뭐, 마흔 되신 분들도 계시고, 반오십도 계시고, 참. 반오십. 진짜 네. 부럽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저희가 한 살 더 먹고, 골다방 크루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저희가 더 성숙하게 이 팀을 위해서, 요즘 그거 유행하더라고요. 중증 외상센터 아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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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중증 수뽕센터가 오. 좋았다. 아니, 스스로 백강혁이 되겠습니다. 만족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야지 더 알겠습니다. 멋있는 네. 건데. 우리 다 같이 백강혁 교수처럼 수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수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학문 누구입니까? 학문. 천장미. 수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학문 누구야? 학문. 네,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마지막 인사드렸던 거 보니까 벌써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이 시간 보고서. 네, 길면 긴 시간인데 각자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뭐, 되새겨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후딱 가더라고요. 네. 저는 뭐 크게 이슈가 있게 한 건 없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12월 31일에 경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누구랑? 새해를 경주를 보내고, 러빙 유? 네, 뭐 이제, 큰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상하다. 좋습니다. 경주 여행을 다녀왔고, 뭐 이제, 네.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네, 좋아 보이네요. 네.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합시다, 모두. 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하시죠? 저는, 네, 저는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나라에 큰일이 좀 있어서 거리에 좀 자주 나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보신 분들도 있어서 DM으로 제보를 좀 받았는데 이 지상파 뉴스에도 잠깐 출연하게 됐어요. 네, 저는 당연히 지역 방송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자분이 덜덜 떨고 있길래 인터뷰해달라 해서 응했더니 그게 이제 전국 방송에 나가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전국 방송인 줄 알았으면 꼴다방 모자라도 좀 쓰고 나갔을 텐데 그거를 안 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 꼴다방 모자 안 쓰셔가지고 엄청 구박을 네, 제가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집회 자리에 요즘 자기 응원하는 팀 굿즈 많이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쓰고 갈까 했다가 그냥 친미주의자처럼 미국 국기가 박힌 모자를 쓰고 나가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나 댓글도 많이 다셨더라고요. 네. DM이 좀 오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네, 완전 거의 전국구가 되시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이
꼴다방 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또 그렇게 시간 보내셨고요. 또 네. 커너스님은 뭐 하고 지내셨어요? 아이들과 와이프가 방학한 지 한 달이 좀 넘어가지고요. 허허. 네, 집에서 삼시세끼 원주편을 한 달 넘게 찍고 있고, 아직 한 달을 더 찍어야 됩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구나. 예, 그래서 매일 매우 매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수척해지신 것 아, 같은데. 예. 정말 행복한 겁니까? 아, 네, 행복하죠. 행복하신 거 맞죠? 행복해서 다크서클이 막 생길 지경이에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네, 하여튼 이렇게 다들 일상에서 또 2달이나 시간을 잘 보내신 것 같고요. 비시즌 동안에 저희 컨텐츠가 몇 개 올라갔었어요. 근데 저는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영상이 좀 크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 활동기였잖아요. 건어스님이 편집하셨던. 뭉클함도 생겼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작년 초에 우리가 만나서 같이 브라이언님이랑 지민님이랑 그 청주 종합운동장 구경하고 그랬던 그 과거의 일들이 진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났고 영상을 보다 보니 우리가 꽤 열심히 이것저것 시도하고 또 노력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했던 게 지미스님이 또 대단하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영상에서 보여서 그랬나요? 네, 그게 또 다시 한번 멋있게 또 리스펙하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편집하면서 사진이랑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치 모든 경기를 다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요.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뭐 아쉽기도 했고 또 즐겁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던 순간들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행복한 기억과 설레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부디 제발 그러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최근이었나요? 우리에겐 감사뿐이다라는 영상기 있잖아요. 저희. 네네, 맞아요. 그거를 봤는데 다들 약간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과 현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제일 아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모두가. 그래서 승격을 못해서 아쉬움도 있는데 이번 시즌을 좀 보니까 좀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세대 교체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지금으로 생각할 땐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아쉬움이 가득 찬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또 다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희망찬 내년, 희망찬 다음 시즌. 그래서 부디 우리가 매년 마무리 인사 또 마무리 활동하는 그거를 올리고 있는데 25년 마무리는 다들 웃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컨텐츠였습니다. 풋볼 트립 상해편. 다들 보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요. 다행이네요. 예, 네. 지미스님이 여행하시면 항상 꼭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을 하잖아요. 네, 저는 역사 덕후입니다. 네. 예, 저는 그게 되게 좋게 봤어요. 최근에 저도 역사책을 좀 여러 권 읽으면서 특히나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하얼빈을 제가 책으로 읽었었는데 안중근 이사님. 예,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과연 나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많이 했고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것도 감동이네요. 네. 저도 비슷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꼴다방 크루 단톡방에도 그 사진을 캡처해서 올렸었는데 매원 윤봉길 의사의 생애 사적이죠? 전시관을 네. 다녀오셨던 부분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보면서. 좀 홍커우 공원에 있던 태극기도 그렇고 1932년에서 24년 작년에 연도를 보면서 좀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상에도 나오는데 윤봉길 의사의 유서였죠?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이 유서를 적을 때가 제가 이제 바뀐 25살 때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올해 25살 되었고
그래서 그 유서를 보면서 뭐 이 피로 이 나라를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그러한 문구들을 보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애국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들고 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나가야겠다. 게으른 마음 피우지 말고 뭐 춥다고 한 10분 더 자고 그럴 생각하면 안 되겠다. 막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좀 그냥 그런 게 이렇게 마음이 찡하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애국심이 투철해지신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저는 좀 불만이 많았어요. 어, 물론 이 30분이란 영상 속에 상해의 뭐 여러 모습들이나 말씀해주신 대로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잘 담아주셔서 저도 매우 재밌게 보고 즐거웠던 건 사실인데, 아니, 너무 이런 갸륵한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아니, 미식의 도시 상해에서 식사 장면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트립인데, 저는 진짜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이 상해가 다들 아시다시피 조개지였잖아요. 서양 맞아요. 그 열강에 개방한 이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맛있는 유명한 빵집들도 많고 디저트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식사 이후에 디저트 정도까지는 즐겨주셨어야지 이 트리브의 영상으로서 완결성이 있는데 이게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그 지민님의 여행 이제 동반자분께 맛집 리스트를 DM으로 잔뜩 보내드렸었는데 그것을 한 군데도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다음에도 또 풋볼 트립이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무조건 2회 이상의 식사 장면이 포함되는 걸로 약속해 주시고 가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 풋볼 트립은 아마 다 같이 가셔야 돼가지고 쉽지 않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가면 네. 너무 좋죠. 예, 그게 저희 또 목표기도 하니까요. 그렇고요. 뭐 추천해 주신 거를 다 못 간 게 줄들도 많고 어딜 가더라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미식의 도시를 가게 되면 반드시 카페도 가고 커피 한 잔을 못 마셨어요, 이번에. 제대로 각 잡고 반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비시즌에 준비했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풋볼 트립인데 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아무도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상해 여행 가가지고 이제 상하이 선화 이야기를 좀 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슈퍼리그 이야기를 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이번 비시즌 기간에 아시아를 호령했던 슈퍼리그의 한 팀이었죠. 예, 이 팀이 파산으로 인해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시즌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물론 수원축구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다른 나라 이야기긴 합니다. 광저우 헝다, 광저우 헝다 FC, 광저우 에버그란데 이 팀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팀 해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저우 헝다, 영문명으로 광저우 에버그란데라고 하는데요. 이 팀의 창단부터 해체까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광저우 헝다는 1954년 6월에 창단된 중국 최초의 프로축구팀인 중난 바이두이 축구단이 전신입니다. 이제 그 뒤로, 네. 그 뒤로 여러 그룹이 이제 팀을 인수하면서 팀명이 광저우 타이양선, 광저우 이하오로 변경됐었고요. 2008년도에 중국 1부 리그인 슈퍼리그로 승격을 했으나 뒤늦게 승부 조작이 밝혀지면서 2010년도에 2부 리그인 갑금 리그로 강등이 되고 맙니다. 이제 그러다가 2010년도에 중국 최대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헝다 그룹이 인수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광저우 헝다로 팀명이 변경됐고, 이제 막대한 황사머니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유명한 선수들을 쓸어 담으면서 중국 최고의 축구 클럽이자 아시아의 신흥강호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2011년 이후 중국 슈퍼리그 8회 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 중국 FA컵 2회 우승, 중국 슈퍼컵 4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엄청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고요. 역대 한국 선수로는 수원에서도 뛴 조원희, 김영권, 김영일, 박지수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축구팀이 그러했듯이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광저우 헝다에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이 시진핑 정부가 2021년에 거대 부동산 기업의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헝다그룹이 막대한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2021년 10월에 헝다그룹의 파산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축구팀도 매물로 나왔었고, 과거 광저우 바이원산을 운영했다가 헝다그룹에 매각했던 광저우 제약그룹이 팀을 인수하면서 간신히 해체는 면하게 됐는데요. 해체는 면했지만 2022년에 핵심 자원이었던 귀화 선수와 외인 선수들을 거의 대부분 방출하면서 자국 선수들로만 시즌을 치렀고 결국에 그에 다시 강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올해 1월 6일 중국 축구협회가 발표한 2025년 시즌 명단에서 빠지면서 리그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고 선수단 모두가 자유계약으로 풀리면서 구단 해체나 다름없는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참가 자격이 박탈된 결정적인 이유는 선수단 임금체불과 구단의 막대한 부채로 재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임금체불 금액은 한화로 약 138억에서 158억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 구단의 부채는 현재 환율 기준 한화 1조 6천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뭘 어떻게 해야 부채가 그렇게 쌓이죠? 이게 다 모기업에 네. 의존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저우 헝다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모기업의 파산과 구단의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저는 왜 다르게 다가왔냐면, 김영권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앙 수비수로서 거의 10년을 저는 군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 전성기를 광저우 헝다에서 보냈어요. 그 몸값이 그렇게 높았을 때. 그리고 아시겠지만, 얼마나 잘 나갔으면 전용구장을 광저우 헝다가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건어스님이 영상을 또 예전에 만드셨던 기억 나세요? 네, 납니다. 그 연꽃 네. 모양의 전용구장. 맞아요. 그래서 예, 뭐 역시 대륙의 클래스 막 우리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5, 6년 사이에 이렇게 날아간 거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사건을 보시면서.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게 이제 프로축구도 거의 모든 종목이 이 머니게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투자가 이루어져야 성적이 뒷받침이 되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좀 무리한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인기를 끌어보려고 거액을 들여서 용병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상하이 하이강에서 뛰었던 오스카 선수인데, 이 선수 연봉이 세후 마지막에 받았던 연봉이 2,400만 유로로 알려져 있고, 이게 현재 환율로 하면 359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맨시티의 홀란드가 재계약을 하면서 연봉 갱신을 했지만, 그 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선수가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선수인데, 이 선수의 연봉이 346억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데브라이너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기억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그 테베즈 선수가 상하이 선화로 이적할 당시에 연봉이 550억이었다고 합니다. 연봉이. 예, 연봉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연봉이 좀 착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 용병들의 연봉이 비싸긴 하거든요. 중국이 뭐 부자만 뭐 100만 장자, 1000만 장자만 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또 엄청난 대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이 모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사실상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예, 중국의 축구 현실이. 그래서 좀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무리한 확장과 투자가 빚어낸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광저우뿐만 아니라 해체된 중국 팀이 되게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협회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정몽규는 아웃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네. 짓네요. 네. 기승전결이 좋네요. 네, 또 브라이언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랑하는 나의 축구팀, 뭐 수원 삼성을 예시로 들면 사라진다는 거를 상상해보지는 못할 일인데 이게 또 단순하게 남의 일 같다고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진 않다고.
남의 일 같진 않다. 네, 그러니까 뭐 K리그도 어떻게 갑자기 논란으로 이렇게 한 팀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북 현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뭐 자동차 안 맞아요. 나오면서. 매수를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거 팀들이 그냥 오고 가는 건 다 없다고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 시대를 군림하고 말 그대로 했던 팀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고. 근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뜻도 있고 이런 길도 있다고 느껴져서 어느 팀이든 해체가 되지 않게 일단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팬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이 팀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막 그냥 어떠한 높은 고위 관직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팬과 하나 되어서 소통을 많이 하는 게 더불어서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그런 점을 짚어주셨고요. 네,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주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 헝다 그룹이라는 기업의 해체가 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또 그게 우리 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에서 이 중국이란 나라의 폐쇄성에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네요. 예. 네, 왜냐면 그 헝다 그룹이 세계 그룹 순위 120권 그룹이었거든요. 120위권. 지금 세계 순위 120권 그룹 중에 비슷한 순위가 포드 모터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 그룹들이 파산했다라고 치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도 만들었던 회사고 포드는 여전히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회사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파산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체감하는 게 다를 텐데 헝다 그룹, 에버그란데 그룹이 파산한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게 특히 이 그룹이 이제 중국 내 부동산 그룹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더 우리한테 영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비슷하게는 안정환 선수가 뛰었고 안정환 선수를 레전드 대접해줬던 다렌스더의 그 스더 그룹도 비슷하게 맞다. 예. 파산을 해가지고 예, 팀이 맞아요. 예. 해체됐었잖아요.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내면을 따져보면은 중국의 여러 정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긴 하고요. 정치의 폐쇄성이.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와서 아시아 챔피언스를 2번이나 우승했던 팀이 해체했다는 거는 이건 또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2번 우승했잖아요. 맞아요. 네, 건너스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역사가 절대 짧지도 않은 팀인데 이 국가의 주도하에 위에서부터 시작된 리그와 위에서부터 만들어진 팀들의 한계가 이거구나라고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도 보이고 한국도 어쨌든 리그의 시작은 그러했잖아요. 팀들의 시작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운영이나 이런 데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두 팀은 뭐 일어나도 되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한 3개 팀까지 네. 푹 네. 잘 준비를 해야겠고 적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이제 입을 좀 다물고요 저는 이 헝다그룹 보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23년도에 이미 2부 리그인 갑급 리그로 강등됐고 해체 전에도 슈퍼리그의 승격보다는 오히려 1급 리그 3부 리그로 또 강등을 걱정해야 됐던 수준이더라고요. 기반이 따로 없이 이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할 재정적인 기반이 따로 없이 모기업의 자본력에 의지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점점 모기업으로부터의 수원이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생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 헝다의 해체에서 맞습니다. 좀 반성하고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나 싶고 또 우리 K리그 구단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팀뿐만 아니라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감에 쩔어 있는 팀들은 영원한 건 없다. 험불해야죠. 네.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네. 이걸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바로 24 시즌,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네, 바로 몸값이 공개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팀별 인건비, 연봉이 공개되었는데요.
브라이언님이 수원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23년 강등당했던 시즌이죠. 23년 시즌 저희 연봉이 106억 8,038만 9천 원이었습니다. 와우. 이어서 작년에 24년도는 수원 삼성의 연봉 총액이 88억 7,085만 원이었고요. K리그 2부에서는 가장 높은 연봉 총액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세베즈가 네. 연봉이 500억이었는데 수원 23년 연봉이 100억이었다는 게 조금 놀랍긴 하지만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대략 이게 24년, 23년 봤을 때 18억 정도 감축하였고 24년 2부 리그 팀 기준 수원 다음으로는 성남 FC가 61억 3,999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순위는 12위. 그쵸. 안타깝지만.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3위로 56억 6,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1인당 연봉 역시 수원이 2억 19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을 냈을 때 서울 이랜드가 1억 8,165만 원, 뒤이어서 3위 안양이 1억 7,80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4시즌 1부 리그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출액 1위부터 3위는 울산이 209억 1,237만 원, 전북 현대 204억 5,157만 원, 오. FC 서울이 148억 4,180만 원이었고요. 구단별 선수 1인당 연봉도 울산 현대가 6억 1,206만 원이었고 2위가 4억 835만 원 전북, 3위가 서울의 3억 7,495만 원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짧게 뭐 1위에서 3위 정도 순위만 말씀을 드리면 네, 좋습니다. 뭐 모두가 아실 그 제스 링가드죠. 제이 링스. 아하. 제스 링가드가 1위였고 1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까지 최고 연봉자였던 대구FC 세징야 선수가 17억 3천만 원이었고요. 3위로는 3, 4위가 인천에서 나왔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 강등이 되긴 했죠. 인천 유나이티드의 모고사 선수가 15억 4천, 제르스 선수가 14억 4천, 그리고 서울의 일류첸코였지만 수원 일류첸코로 거듭난 1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선수의 연봉왕은 HD, 울산 현대 HD의 조현우 선수였고요. 연봉 14억 9천만 원, 2등이 김영권 선수가 14억 5천, 이제 FC 서울로 이적한 김진수 선수가 13억 7천만 원이었고요. 이승우 선수가 13억 5천, 5등으로는 박진섭 선수가 1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억하네요, 진짜 소리가. 억하네요.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우리 수원이 2부에 강등되었어도 물론 감소가 되었지만 이 88억대 연봉 인건비면은 결코 적은 적은 수치가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예. 결과적으로 23년에도 100억 쓰고 강등당하고 24년에도 88억 쓰고. 2부 리그에서 이거 제가 알기로 23년 때도 이 연봉액이 제가 알기로 6인가 그랬었거든요. 6이 맞아요, 6이. 그리고 광주가 꼴등이었는데 이때 상스를 갔나요? 아챔을 그쵸. 갔나요? 맞아요. 아침 갔어요, 맞아요. 아침. 네, 그러니까 연봉이랑은 또 이게 비례하지가 않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까 그 수원 선수 1인당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2억 언저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2억 네. 190, 2억 200 정도? 저 테베즈 500억에 꽂혀 있어서 그런가. 1테베즈는 250 수원. 강유님 지금 해축이 아니에요, 해축이. 수원 선수 250명 고용할 수 있네요. 그러면 광저우 강등 안 됐을 텐데 아쉽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시 링가드 선수가 18억이라고 했죠. 와. 수원 아니, 선수가 대략 저는 그게 아니라 작년 시즌 기록을 보니까 6득점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9점을 했더라고요. 가성비는 네. 별론 것 같아요, 솔직히. 1포인트 공격 포인트 1포인트당 2억씩 썼다라고 서울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1포인트당 2억이면 우리 평균 연봉 선수 한 명. 묘한 숫자의 세계입니다. 링가드 연봉이면은 뭐 강현무 9명 정도는 쳐내야 데려올 수 있는 통계적으로는. 현묵이 기다다. 현무이가 더 잘할 거야. 맞아요. 10번이잖아요. 네. 아, 수원의 넘버 10. 네. 근데 결과적으로 돈을 진짜 제대로 못 쓴 느낌이에요. 또. 위안이라면 저희보다 더 못 쓴 팀이 몇 개 있어서 위안이기도 한데, 네, 그 전라도의 한 팀하고 경기도의 한 팀 이렇게 있는데 남북 이름이 하나씩 들어가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게. 이번 다가올 25년 새 시즌도 갑자기 예산이 뭐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수원 지금 영입하는 기조도 보면요. 부디 인풋에 대한 효과적인 아웃풋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돈을 길바닥에 갖다 버린 느낌이 들어요. 앞선 두 시즌은. 예.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봉 이야기를 해봤는데 수입적인 부분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관중, 수입, 그리고 객단가가 공개되었어요. 우리 수원의 객단가가 1위를 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24시즌 수원은 총 18회의 홈경기를 치렀고요. 이 경기들에서 누적 관중 총 18만 6,519명이 입장하며 K리그2에서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야, 진짜 네. 대단하다. 평균 관중도 경기당 1,362명으로 이것 역시 최다 평균 관중을 수원이 기록했습니다. 지미스님이 말씀하셨던 객단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객단가라는 것은 관객 1인당 입장 수입을 의미하는데요. 시즌 전체 수입에서 전체 입장 수입에서 실제로 경기를 관람하지 않은 시즌권 소지사 그러니까 오지 않은 시즌권 소지자의 티켓 구매 금액을 차감한 이후 이를 전체 유료 관중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수원은 객단가, 관객 1인당 한 명의 단가가 17,111원으로 K리그2 구단 중 최고의 객단가도 기록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K리그2 구단 중 홈경기 티켓 값이 가장 높았던 구단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익으로도 당연히 이어졌겠죠. 네. 예. 그래서 유료 관중 수입이 총 31억 9,161만 1,040원으로 K리그2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기록했어요. 이 다른 구단들의 입장 수입은 억 단위인데 우리만 한 자리가 더 많습니다. 10억 단위예요. 압도적이네요. 네. 예. 네. 앞서서 우리 선수단 연봉 총액이 88억이라고 했고 입장 수입이 31억 정도니까 선수단 연봉의 3분의 1 정도를 입장 수입으로 충당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팀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선수단 연봉이니까요. 과거와 비교를 하자면 23년도 수원의 객단가는 15,418원이거든요. 이번 시즌이 17,111원이니까 1년 사이에 1,694원 정도 증가를 했다. 좀 아이러니하죠. 2부 리그로 팀은 강등됐지만 티켓값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 용인에서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3년에 비해서 24년은 전체 그 입장 인원 자체는 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단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쨌든 수원 팬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팀을 응원하기 위해 홈구장을 찾아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즌권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었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용인 예. 가야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게 수치적으로 와닿는데 그 뭐랄까요. 선수단 88억의 연봉에 우리가 30억 정도를 한 거니까 30% 정도는 네. 선수단 연봉의 30%는 팬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거다. 이놈들, 네. 우리한테 권리는 있다. 이놈들. 최대 주주지 않을까. 네. 건우스님은 또 이런 현상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대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강요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작년보다 평균 관중 수가 1,436명이 줄었거든요. 뭐 이제 2부로 떨어지기도 했고 미르로 또 이전하면서 평균 네. 관중이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이제 객단가가 올랐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경기장 이제 티켓을 예매할 때 이제 청소년 요금 따로 또 성인 요금 따로 그리고 또 좌석에 따라 또 요금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싼 티켓이 좀 많이 팔렸다.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의 직관 참여율이 좀 늘지 않았을까. 이제 청소년보다는. 그래서 좀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해 성적만 좀 잘 받쳐준다면 저는 23년도보다는 더 높은 관중 수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뒷보드로도 돌아왔고. 예. 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시즌권 1,000명이 3천만에 매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벌써 시즌에 대한 기대가 선수단 연봉은 그 팬들의 주머니에서 나갈 거예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분이 시즌권 구매자입니다. 네, 저는 2장 샀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그 청소년 그 표 얘기해 주신 거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데, 그 이제 거너스 자녀분도 그렇고 제 딸아이도 그렇고 이제 티켓팅을 할 때 음. 이게 치열하니까 아이용인가요? 그 미취학 네, 아동인가 뭐라 그러죠? 청소년용이죠. 네,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성인용을 끊은 적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논리의 요지는 객단 가이드에는 저희 지분도 있다. 아, 그렇죠. 아이들이 성인 요금 내고 봤다. 우 모양이 네, 최소 5천 원 정도 더 쓰면서 더 쓴 경기를 겁니다. 관람하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 더 이렇게 수원에 대해서 떠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요 점을 한 번 더 각인시키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객단 가일이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요. 비시즌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수원이 애지중지하는 핵심 뉴스 출신 선수, 작년에 준프로 계약까지 하고서 이른 데뷔까지 했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고종현 선수에 관해서는 사실 준프로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정식 계약을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팬들에게 못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프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유소년 선수들이 프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고, 이게 노동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린 선수들에게 구단이 뭐 안전장치처럼 마련해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유스 선수도 기회를 받고 팀에 대한 애사심을 받들어서 정식 계약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프로 계약을 맺기보다는 어찌 보면 해외 진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에 가깝다고 저는 지금으로서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지금 드러난 부분이 공식적으로는 없고, 네. 예,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도 조금 민감할 수는 있지만, 지금 표면상 보여지는 그쵸.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쵸. 이게 약간 이제 뭐 선수들 훈련하는 영상이나 그런 거에서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 센터백을 또 영입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나열해서 보았을 때 흐름상 그런 것 같다라고밖에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사례는 아니에요. 예전에 뭐 네, 턴하긴 했지만 뭐 전진우, 전세진 시절 이런 일도 있었고, 물론 그땐 준프로는 아니었지만 맞습니다. 그 유스 선수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출되거나 잡음이 발생하는 것,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통틀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수원의 구단 유스 투자와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본을 잃고 정작 돌아오는 팀은 말 그대로 엄한 곳으로 가거나 수원 삼성이 구단 유스에 투자하는 것 자체의 이유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구단 유스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좀 주저하게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한국 축구의 미래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계속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이적료가 발생하는 이적이라면 저는 이 모기업의 지원이 줄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필요한 자금 충당 수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적절한 이적료가 발생한다면 이 상황이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키워서 파는 셀링 클럽이 되는 것도 그 구조만 잘 유지된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광주가 지금 그러고 있죠. 이번 시즌 작년 좋았던 선수들을 대거 판매하고 있어요. 물론 재정 건전성이 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이 아직 미성년자 선수는 세미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프로 계약이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준프로처럼 애매한 계약으로밖에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준프로 계약도 키워준 구단을 배신하고 유럽으로 떠났던 모 선수로 인해 생긴 제도라는 걸 생각하면 더 안타깝고요. 좀 딴소리지만 제가 그래서 그 모 H모 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꾸 맨날 다치면서 무슨 뭐 황소 이러는데 황소는 더 튼튼하고요. 아무튼 그 준프로 계약으로 최소 연봉을 지급하면서 이적료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한 거래가 아직 잘 자리 잡지 않은 국내 사정상 이 준프로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약금만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현실이에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건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지은 명칭인데 매우 한국적인 거래를 아직은 한국에서 시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선수의 이적에 있어서 가장 선결해야 되는 것은 구단과의 협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거래에서는 선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대신 그 선수의 현 소속 구단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적료를 제시합니다. 선수를 흔들어서 팀과의 악화를 시킨 다음에 빼오는 방식이죠. 네, 그러네요. 네. 네, 여기에는 이적료보다 선수 연봉 계약에 따라 에이전트의 인센티브 결정되는 것 또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문제적이지만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수원 출신 모 선수의 국내 복귀와 관련해서도 그 선수의 영입을 타진했던 구단들이 매우 한국적인 거래로 접근했다가 영입이 맞아요. 무산되었다는 맞아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 자체의 형태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지적해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선수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쉽게는 양현준의 좋은 선례가 있겠죠.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준프로든 뭐든 무시되고 그냥 선발이 됩니다. 아니면 벤치 라인에도 올리고요. 네. 예, 뭐 루이스 켈리나 은원에리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 아스날에서도 주전 멤버가 돼버립니다. 본인이 그런 실력을 갖추면 팀이 자동적으로 써줄 텐데 뭐 우리 팀에서는 박승수가 그렇게 기용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위치를 스스로가 차지하지는 못하고 나 재능 있는데 왜 안 써줘 징징징. 이거는 뭐 선수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깎아먹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런 선수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떠나서. 네, 전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강경한 기조를 보여주셨고요. 커너스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매우 매우 현실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유스 선수들이 그렇게 계약을 맺지 않고 팀을 떠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아스날의 그 헤일랜드 최고의 재능이라고 하는 두 선수가 그 맨체스터로 떠났습니다. 뭐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팬분들이 분노를 했는데 저는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뭘 주목해야 되냐면 그렇게 준프로 계약을 해서 프로로 올라오는 선수보다 메탄고등학교에서 축구를 3년 동안 하고 수원에서 데뷔조차 하지 못하고 방출되거나 K3나 K4로 이적하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수들도 주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뉴스에서 성인 무대에 정말 잘 안착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분노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선수를 미워하거나 이제 현재 시스템을 이제 뭐 좀 잘못됐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 프로 축구가 이제는 그렇게 변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유스 선수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소년가장을 이제 시키면서 팀이 맞아요. 망가져온 게 하루 네. 이틀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스가 떠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 유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득점감인 선수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팀이 잘 나가면 유스 선수들도 본인이 이 팀에서 데뷔하려고 하지 어거지로 팀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수원이 그동안 리그를 주름 잡을 수 있는 그런 직접감의 선수들이 부족했잖아요. 전성기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팬들의 기대는 높은데 그 기대가 미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스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에게로 그 시선이 쏠리고 저는 이게 좀 과하게 쏠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뭐랄까요? 좀 바람이 들어갔다 해야 되나? 에이전트들도 그거에 좀 흐름을 타서 뭔가 농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또 팬들은 거기에 따라서 또 상처받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죠. 말씀대로 어쩔 수는 없지만
팀의 그 기조가 계속해서 갓 올라온 선수들에게 이 팀의 중심을 계속해서 맡길 것인가,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우리 유스 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대로 성인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뭐 이종료가 발생하긴 했지만 뭐 몇 선수는 반짝 활약하고 유럽 진출, 뭐 이 공백이 결과론이지만 수원이 강등되는데 또 한 원인이 됐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가장 핵심 유스로 유럽까지 적극 지원한 권창훈 사례에서는 또 우리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좀 보고 있고, 다른 사례지만 백승호 사례도 있죠. 좀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럴 거면 유스 정책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고 성인 선수들에게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대해서는 각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유스 선수가 핵심 선수로 자리 잡는 것도 또 그 선수가 활약에 따라서 해외로 이적하는 것도 다 좋게 봅니다. 제가 방금 전 질문에서 말했던 단 그 선수들의 이적 시에 제대로 된 이적료가 우리를 받았는가,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그 이적료를 어떻게 재지출했는가가 중요하겠죠. 오영규 선수의 활약 이후 이제 유럽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강등되었던 23시즌 손 선수단 연봉 총액은 106억 정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영규 선수가 24시즌 초에 이적하면서 발생한 이적료는 약 57억 원 정도였어요. 선수단 연봉 총액의 절반가량을 이적 수입으로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만 재투자했어도 23시즌의 그런 강등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다시 잘못 설명드렸는데 23시즌 초에 이적을 하면서 네. 발생한 게 57억이거든요. 그럼 그 57억을 잘 썼어도 그 시즌에 강등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현규가 떠난 빈자리를 우리는 밀리치와 아코스티로 메웠죠. 22시즌 오현규 선수는 14득점을 기록합니다. 23시즌 아코스티와 밀리치는 합쳐서 8득점을 기록했어요. 둘이 합쳐서 오현규도 못했죠. 여기에 바사니까지 합쳐도 셋이 합쳐 11골이에요. 셋이 합쳐 1 오현규가 안 되는 거예요. 연봉은 뭐 훨씬 낮겠지만 결국은 재투자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그 활약에 따라서 이적하는 것을 아까 건우스님 말대로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에게 대해서도 큰 감정이 없고요. 대신 본인이 떠나고 싶다고 본인이 나서서 연봉을 후려치게 만드는, 이적료를 후려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만 없으면 본인이 오히려 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절한 이적료가 발생하게끔 팀이 재투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을 주고 떠난다면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우리는 메탄이라는 좋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 육성되어 프로로 합류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규의 사례처럼 적절한 이적료 수입이 발생하도록 구단이 이적에 있어서 명확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태도를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이 떠날 때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떠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처럼 팀을 흔들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자꾸 이탈하려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유스를 키워 쓰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뭐 특히나 강팀이면 강팀일수록 유스를 콜업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스를 아예 키우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스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춰야 된다. 이제 스쿼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유스들이 백업을 받쳐줘야 되는 거지, 반짝해서 올라온 선수들이 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유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유스 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는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이 잘 나가고 팀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면 그런 유스 선수들도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그런 후보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팀에 남아서 팀에서 데뷔하는 거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언님의 또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또 전 한편으로 그만큼 유스를 잘 키우는 팀도 유스에 대한 프라이드가 메탄에 있는 듯 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수원 삼성이라는 팀의 사명감을 갖는 게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만 유스에서 뛴 성골 친구들이 프로 무대에 오게 되면 그 마음이 지속될까라는 생각도 이제는 좀 들어요. 이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한 이유로 또 생각을 해보면 유스에서 제일 잘하던 선수가 프로에 왔는데 수원에서 에이스로 자리를 잡고 뼈를 묻을 선수가 또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유스다 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주면 팬들만 고생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거 생각나네요. 23년도인가? 우리가 강등 싸움 한참 하고 있는데도 유스 선수들 챔피언십 결승 응원하러 천안까지 갔잖아요, 팬들이. 그런 팬들도 있다는 거, 또 유스 선수들. 그런 상황에서 엠블럼에 키스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팀에 대한 충성도를 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앞에 이제 여러 선수들 이제 복귀 뭐 예정이거나 뭐 그런 타이밍에 있는 선수들 얘기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정상민 선수 얘기가 요즘 핫했었는데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머님 그 가게에서 복귀는 반드시 수원으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타팀으로 갈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근데 보니까는 전북설은 좀 에이전트 농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강윤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선수를 흔들어서, 예,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다행히 그 미네소타에서도 7번인가를 받았나요, 이게? 네, 이번 예, 시즌. 예. 주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팀에서도 그렇게 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상빈 선수 잘 하셔가지고 돌아올 때 집 잘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분명 우리 수원은 1부에 있을 겁니다. 네, 뭐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로 급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영모, 한호강 선수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고참 선수들, FA 선수들은 특히 안 잡는 분위기였는데 이 두 선수는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 재계약 어떠십니까? 일단 뭐 작년 활약을 보면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호강 선수의 경우에는 작년 마지막 빅버드 경기가 끝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올해까지 좀 남게 되면서 머쓱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작년에 떠났더라면 승격을 못하고 떠나서 선수 개인도 매우 아쉬웠을 텐데, 올해 승격을 이뤄내고 팬들에게 큰 박수를 받으면서 헤어졌으면 합니다. 네, 아주 동기부여가 더 잘 될 것 같고요. 사실 두 선수 다 필요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놓기에는 너무 아쉬운 선수고 한우강 선수는 떠나는 줄만 알았지만 팀에 대한 애정을 제일 많이 표현을 해줬던 선수인 것 같아요. 꼭 1년 더 함께 하겠다고 했고 이 팀을 위로 올리겠다고 올리지 못했을 때도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꼭 올려드리겠다는 말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직접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았나라고도 들었고 양영모 선수도 뭐 연봉이 높아서 뭐 안 된다, 결렬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제일 필요한 선수이고 주장을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팀에 많은 그 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훈련 영상도 그렇고 양영모 선수가 약간 우직한 선수인 것 같거든요. 팀에서도 제일 고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선수가 있어야지 팀이 이렇게 잘 나아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선수인 것 같아서 올해 주장이 된 거에도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선수를 잡는 데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너무나도 잘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 두 선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또 강윤님 계신데 기분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작년 시즌 제가 한호광 선수에 대한 옹호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수많은 헤이러들의 억가를 물리치고 재계약으로 당당히 자신을 보여준 한호광 선수가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양영모 선수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솔직히 작년에 이브리가 MVP 뽑을 때 골키퍼 부분에 양영모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냥 우승 순위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올 시즌은 뭐 우리가 우승할 테니까 MVP도 당연히 베스트 11에도 양영모 선수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믿습니다. 네. 마킹 한호강 선수로 네, 하시는 거죠? 네. 저는 넘버 5, 그래서 샤넬 넘버 5가 아닌 수원 넘버 5 한호강으로 갑니다. 정말 마킹 하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영모 선수는 재계약과 동시에 주장에 연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주장단이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캡틴 양영모, 부주장 일류첸코, 정동윤, 한호강,
특히 그 양영모 한호강 선수의 주장단은 납득이 되는데 일류첸코와 정동윤 선수는 의외예요. 갓 영입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주장단 선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의아하긴 했어요. 일단은 정동윤 선수도 그렇고 일류첸코 선수도 외인 선수인데도 부주장을 선임한 거에서는 일단 변정환 감독님은 경험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경험을 중시하고 어쨌든 말 그대로 많은 경험을 한 사람 위주로서 이렇게 선임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강현목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스포츠니어스인가요? 거기 인터뷰에서도 봤었을 때는 뭐 강현목 선수랑 뭐 제일 뭐 친하다는 얘기도 했고 현무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도 했는데 사실상 일류첸코랑 정동윤 선수가 된 거 보고 그럼 이 두 선수도 어떻게 보면 북박이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디폴트로 했었고 그렇군요. 예. 그럼으로써 이 부주장 단들끼리도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팀을 잘 만드는 데 있어서 주축이 되지 않을 선수들인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예,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양형모 선수가 주장의 역할을 되게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주장을 달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력도 스텝업 했고 경기 외적으로도 모범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필드 플레이어가 주장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프리미어 리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심판에 항의할 때 주장이 하지 않으면 또 경고를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K리그도 또 언제 그렇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가 주장이 돼서 혹시나 이제 심판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 선수와의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 바로바로 개입을 해주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쉽긴 하고요. 근데 뭐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 분들도 이런 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현모 선수에게 이제 주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류체코 선수의 경우에는 요즘에 보면은 그 외인 선수들이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좀 포항의 있죠. 예. 완델손 선수하고 예. 북패 또 링가드 선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가고자 하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기강 잡는데 일류첸코만한 선수는 또 없죠. 팔뚝 보세요. 네. 위스키 잘 마실 것 같고 왠지. 네. 뭐 기강만 잘 잡아준다면야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세미님이 잘 말해주신 대로 이 주장단은 웬만해서는 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와 정동윤 선수가 주장단에 합류됐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손호준 긴장해라.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전지훈련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들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리더십을 보였거나 모범이 되었거나. 제가 알기로는 필드에서 심판 판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주장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골키퍼가 주장일 경우에는 필드 플레이어 부주장 중 한 명이 주장을 대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거나 아니면 필드에서 뛸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 부주장으로 또 골키퍼가 주장일 경우에 선임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한호공 선수나 정동윤 선수의 선임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일류첸코의 경우에는 이번 구단 영상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어 소통이 굉장히 능숙한 걸로 보여요.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는 대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또 부주장단에 선임된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아까가 아니죠. 예전에 그 이기재 선수랑 한판 붙은 거 보면 싸놨거든요. 스테보 같은 선수가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주 동기부여가 충만한 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수원을 또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각 팀들의 그 기술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는데 일명 테크니컬 리포트죠. 24시즌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수원도 한번 들여다보고 가야겠죠. 전문가입니다. 강윤님께서 아주 낱낱이 분석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요약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분량 조절에 조금 실패한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준비한 거 해볼 테니까 잘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K리그 기술연구그룹, TSG라고 하죠. 기술연구부 그룹을 운영하면서 각 팀과 리그 전체에 대한 기술 분석 리포트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그 리포트는 K리그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팟캐스트들에서 수원이 24시즌 기록한 여러 지표들과 그에 따른 저희 나름의 분석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것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에 주요 지표들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즌 수원이 기록한 평균 점유율은 리그에서 1위, 그리고 패스 횟수 및 성공률은 리그에서 3위, 그리고 압박 강도는 리그에서 2위입니다. 예.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점유율을 전 좀 살펴봤는데요. 수원이 2024시즌 기록한 전체 평균 점유율은 54.8%로 리그에서 1위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격 진영에서는 53.3위로 전체 2위, 미드필드에서는 58.0%로 전체 1위,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51.0%로 전체 7위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 진영과 미드필드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타 팀과 비교해보면 이 점유율이라는 기록이 재미있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쟁해야 될 프로권 팀들의 점유율을 보면 전남이 전체 2위, 우리가 1위 했고요. 부산이 3위, 이랜드가 5위, 충남 아산이 6위입니다. 이 프로권에 올라간 팀들이 다 우리와 비슷하게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죠. 그런데 리그 우승팀인 안양의 점유율은 46.6%로 전체 12위입니다. 12위. 13개 팀 중에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프로권 팀들의 점유율이 높은 반면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의 점유율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사하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득점 기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안양은 경기 시작 후 15분간 득점이 8골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8골로. 가장 경기 초반 득점이 많은 팀은 9골을 기록한 부산이에요. 이에 비해 수원은 경기 초반 15분간 득점이 3골이에요. 5골이나 차이 나죠.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거는 리그 전체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안양의 전반전 득점 기록을 보면은 전반전에만 19골을 기록합니다. 수원은 전반전 득점이 13골로 그것도 쳐져 있어요. 이것도 전체 프로권 팀들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전반전 득점이. 수원을 포함한 프로권 팀들 모두 후반전 득점이 더 많지만 수원은 전후반 득점 차이가 특히나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즉 선제골 득점 이후 승리를 지키는 방식보다는 후반 승부수를 통해서 경기를 가져오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안양은 선제 득점 이후 승리를 잘 가져오는 팀이고요. 이 부분을 아마 이전 팟캐스트에서 건우스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죠? 선제 득점 이후 안정적으로 수비를 지키는 경기를 하다 보니 안양의 점유율이 낮다고요. 그 부분이 지표로도 제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안양의 경기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었고 그것이 시즌의 결과로도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득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김에 득점에 대한 지표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수원은 24시즌 총 46골을 득점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기대 득점 값은 51.0골이었어요. XG 값이라고 하죠. 유효 슛 내 기대 득점이라고 좀 더 세밀한 그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유효 슛을 했던 방금의 기대 득점 값은 전체 슈팅에서 51.0골이었고 유효 슈팅 중에서의 기대 득점 값은 XGOT라고 표기하는데요. 이 값이 53.2골로 더 치솟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46골을 했으니까 기대 득점에 비해서 최소 5골에서 최대 7골 정도 부족한 결정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시즌 막판 순위 다툼이 박빙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5골은 정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골수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저희가 득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는 팀을 떠났지만 누군가가 다들 떠오르실 텐데요. 그 페이샬 뮬리치 선수는 24시즌 32회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 10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럼 뮬리치의 기대 득점 값은 어떨까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10.2의 기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즉 기대 득점값만큼은 득점을 해줬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나쁜 선수라는 평가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선수라고까지는 어렵겠지만 기대 득점보다 낮으면 나쁜 선수가 되죠. 근데 그렇게 나쁜 선수가 될 정도의 그런 득점력은 아니었다. 그런데 다른 선수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밀리치가 32회 유효 슈팅을 했다고 했는데
밀리치와 비슷하게 37회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기대 득점값은 12.7골이고 실제 득점은 15골이나 득점한 김포의 루이스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 즉 유효 슛을 만들더라도 득점 확률이 매우 낮은 슈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밀리치가 아쉬운 거죠. 부산의 패시는 유효 슛 24회에서 11골을 기록했고 이제 우리 선수가 된 브루노 실바는 유효 슛 26회에서 11골, 전남의 발비디아는 유효 슛 29회에서 12골을 넣고 충남 아산의 준익료는 밀리치와 같은 유효슛 32회에서 12골을 기록했습니다. 다 밀리치와 비슷하거나 낮은데도 더 높은 골을 기록한 거죠. 기대점값만큼 넣어도 괜찮은 공격수라고 제가 말한 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록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경쟁하던 팀들의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확실히 밀리치의 득점력은 아쉬웠습니다. 네네. 예, 밀리치보다 더 좋은 득점력을 기대할 선수들이 그래도 이번 시즌에 왔으니까 이번 시즌은 좀 다를 거다라고 기대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24시즌 수원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4.6세입니다. 이것은 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연령팀이었어요. 그만큼 어린 선수들이 많았고 그렇기에 경험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기장에서 혹은 중계를 통해서 체감했던 일관되지 못하고 안정감이 부족해 보였던 건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았나라고도 보입니다. 또 볼 수 있네요. 예. 네. 아, 소름 돋는 게 저희가 이제 시즌 막바지에 분석하고 또 이야기 서로 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이 이 리포트에 잘 또 드러난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소름 돋았던 것 같은데 그 패널분들은 이 테크니컬 리포트 보시면서 소감이랄까요? 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습니까? 저는 수원 삼성이 점유율이 1위였고 승격팀 안양이 2부에서 13팀 중에 거의 꼴등이더라고. 12위 46.6%. 2부에서도 놀랐고 안양은 득점에서도 51골,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았는데 팀이 하나로 뭉치고 선제골을 넣고 지키는 거에 의존해서 패배를 덜하게 한 것도 큰 승격을 하는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18에서 19승 정도 하면 1위로 승격을 하는 것 같고, 또 수원 삼성 쪽에서 봤을 때는 놀란 점은 우선 출장 수를 봤는데 이시영 선수가 이제 31경기 출전으로 제일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출장수가 또 많았던 두 선수가 있었는데 김상준 선수의 27경기 출장과 김주찬 선수의 26경기 출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가게님이 작년 기준이지만 연령이 24.6세로 엄청 어리죠. 아주 젊어졌고, 근데 올해는 또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저는 젊어졌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신호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세대 교체가 좋아졌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감독님도 코치님도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번 작년 시즌에 뭐가 그렇게 도파민이 있었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수원 삼성이 가장 큰 도파민을 주었던 시간대는 90 플러스 90분 추가 시간에 득점이 10골로 시간대별 득점이 또 두 번째로 많았어요. 이런 거 보면은 똥줄 타는데 또 청주전이 생각도 나고 원정. 그때 또 그래도 행복함을 줬구나 해서 올해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었다라고 좀 재미가 있었더라고요, 보면서. 네. 그 도파민이 참 많이 중독입니다. 그만 터졌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으로 이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겼으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건너스님 또 인상 깊어주셨던 부분 또 이야기해 주시죠. 뭐 대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얘기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거의 모든 세부 수치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리그 순위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면서 되게 좀 의외였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활동량이 1위였다는 거, 그리고 우승을 한 안양의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10이었다는 점. 그래서 활동량이 뛰어나다고 이게 성적과 연관되지 않는구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과 상대적으로 별로 안 뛰는 것 같았는데 우리 되게 열심히 뛰었구나 라는 점에서 되게 좀 놀랐고요. 안 뛴다고 욕은 못 하겠네요, 이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단거리 패스의 비중이 낮고 횡패스의 비중이 높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저희보다 순위가 높았던 팀들은 단거리 패스의 비중이 높았고 횡패스의 비중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 시즌에 무조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선하겠죠. 네.
믿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강유님께서 해주시죠. 네, 제가 테크니컬 리포트를 분석하면서 평균 연령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렸었는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경험 있는 선수들이 대거 영입이 되었죠. 네, 연결이 되네요. 네. 네, 팀에서도 잘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득점력이 또 검증된 선수들이 영입되었죠. 이것도 작년의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한 것이라고 보여요. 작년 수원이 기록한 전반전 득점은 총 13골, 후반전 득점은 총 33골입니다. 3배가 더 넘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기록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자면 확실한 플랜 A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A가 아쉬웠기 때문에 급하게 플랜 B를 통해 따라가기 바빴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 굉장히 좋게 말하면 도파민, 나쁘게 말하면 똥줄 축구였던 거죠. 2025 시즌은 이제 좋은 스쿼드를 구축했기 때문에 강력한 플랜 A를 통해서 선제 득점을 하고 그것을 리그 최소 실점의 골키퍼 수비진이 지켜내는 말 그대로 리그를 지배하고 경기를 통제하는 그런 경기력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잘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을 중점으로 이적 시장도 연결해서 잘 보낸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리시즌 이적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 저희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이제 K2, 우리 K리그2가 13개 팀에서 14개 팀으로 1개 팀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13개 팀이어서 홀수팀 구성이다 보니 한 팀은 한 라운드당 쉬어야 했던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마지막 라운드에 하필 쉬는 그 타이밍이어서 시즌이 누구보다도 확 갑자기 끝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짝수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라운드 휴식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1개 팀, 어디입니까, 커너스님? 네, 바로 화성 FC입니다. 이 화성 F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창단한 시민 구단이고요. 창단 당시에는 4부 리그격인 챌린저스 리그의 아마추어 팀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창단 다음 해인 2014년도에 구 K3 리그를 우승을 하기도 했고 2019년도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코리아컵 4강에서 맞붙었던 적도 맞아요. 있습니다. 고전했었죠. 예. 골다방 영상에 잘 담겨져 그렇죠.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네. 좋습니다. 2019년에도 골다방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네,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적이 좀 들쭉날쭉했고요. 하지만 2023년도에는 K3 리그 1위, 작년에는 2위를 차지했고 올해부터는 2부 리그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네. 감독이 원래 주승진 감독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작년에 그렇죠. 주승진 네. 감독이었습니다. 지금 또 간때무니아 하는 또 차두리가 됐습니다. 예, 신생팀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 보십니까? 그냥 왜 감독으로서 차두리가 코칭으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코치로서의 차두리가 꽤나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또 왜 신생팀이 이제 처음 올라오면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도 간간히 있거든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또 그다음에 화성이 수원 삼성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팬층의 그 파일을 좀 뺏어갈까요? 이 두 가지 관점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는 매우 냉정하게 저는 돌풍이 아니라 10위권 밖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그 화성 FC 그 선수들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거너스. 예. 그 1부 리그에서 데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이제 화성 FC로 이적한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원래 화성 FC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3부 리그, 4부 리그에 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리그 간의 차이, 이제 선수들 실력 차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리그 간의 벽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화성 FC가 아마추어로 창단을 해서 어쨌든 2부 리그까지 프로팀으로 창단을 한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혹시나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뭐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화성 FC가 이 아마추어 팀인 반면에 되게 그 관중 동원력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네, 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계시는 수원을 응원하셨던 분들이 뭐 화성을 응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뭐 저희 이제 수원을 응원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 줏대 없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근본 있으시니까. 그렇죠. 예. 네. 강유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름이 화성이다 보니까 자꾸 뭐 다른 드립들이 떠오르는데 예. 그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태천해 명까지 명왕성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명왕성이 이제 태양계에서 이탈하고 해왕성까지가 지금 태양계잖아요. 돌풍을 일으킬 거라 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명왕성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수준이다. 지금은 해왕성에 들 수 있도록 네. K리그2 내에서는 들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될 수준이다. 아직까지 스코어를 봤을 땐 저도 그렇게 건우스님과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이 수원의 영향권이라고 하셨는데 태양계 내에서도 화성이 가장 많은 탐사가 되었고 또 인류의 새로운 정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행성이라고 합니다. 이 수원 지역에 재능이 있지만 아직 수원에 오기 어려운 선수들이 화성 FC를 통해 경험을 쌓아서 소위 포탄이 터진 뒤에 수원으로 오는 그런 약간의 위성구단, 식민구단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유튜버가 된 모 유명한 선수가 있잖아요. 라리가 입단할 때 한 레전드 인터뷰처럼 화성에서 잘해서 꼭 수원 가겠습니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너무 적을 많이 만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화성에 선전을 기원하지만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내년에 승점 6점을 아니면 9점까지를 잘 먹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브라이언님의 생각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 화성 팬층은 더 오르면 오르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저희 팬층이 화성 FC한테 뺏기진 않을 거라 봅니다. 또한 또 자국 리그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함께한 화성 FC 구단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고요. 14팀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 수나 한 팀이 쉬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는 저희 같은 지지자분들한테는 긍정이거든요. 이제 선수단한테는 한 경기를 더 뛰어서 힘들지만 다만 14팀이 도입된 첫 시즌이잖아요. 화성 FC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 동영상도 보곤 하거든요. 화성이 1차 전지훈련을 국내에서 하고 2차를 태국을 갔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 대략 13등에서 14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에 잘하던 그 루안이라는 선수 있거든요. 그 선수도 있고 조영진 선수 그리고 뭐 새롭게 영입된 저희가 알만한 뭐 연재민 선수도 있는데 뭐 더 외인 선수들이 전폭으로 많이 영입이 되긴 했어요. 저도 놀라운데 2부 리그가 늪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성이 3부 리그에서 급이 다른 수준을 보여줬다고 한들 2부의 문턱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감독인 차두리 감독과 함께 2부를 겨뤘을 때는 스쿼드적인 측면이나 이제 빨리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한계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3등에 14등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잘하면은 정말 더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2부 리그가.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 본사가 화성에 있어요. 그래서 출장 때문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서 그 경기장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이곳이 우리가 승점 3점을 먹을 곳인가 라는 다짐을 제가 이곳에 있어 네. 프렌테 프렌테 트리콜로죠. 트리콜로죠. 네. 경기장은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네, 멋있어요. 경기 진짜 멋있고 그 감독 차두리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 차두리 선수가 선수 시절이죠. 아, 차두리 선수. 똑같다. 그 북패 선수로 이제 슈퍼매치 빅버드에서 하는데 차두리 선수가 쐐기골인가를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N석에서 양 귀에 손을 갖다 대는 도발 세레머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고 굉장히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건방지게 아버지 네. 팀한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 깔끔하게 9점 챙겨서 우리 차 감독님, 네, 리틀 차 감독님에게 굴욕을 역으로 선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히 바래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화성FC. 네,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골더방 크루 복귀 전입니다. 오늘 늦은 밤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간만에 팟캐스트 하게 되었는데 각자 오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절어가지고,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는 거의 2시간의 이런, 일이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너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도 느꼈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아, 빨리 개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우선시 들더라고요. 빨리 수원 축구를 보고 싶고, 올해는 또 다르겠지라는 매년 이런 느낌을 시작하기 전에는 드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개막이 빨라지니까, 그 좀 쎄한 느낌도 빨리 들더라고요. 그, 네, 자꾸. 작, 그, 그 있어요. 그 벌써? 차가운 공기에 코에 바람 들어오는데 골 먹고 멀리 이제 우리 골대 보고 있으면서 고개 갸우뚱하는 그 쎄한 느낌이 자주 오는데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닐 것 같고 또 첫 경기도 이제 원정이고 4라운드부터 홈인데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희도 많이 더 준비를 하고 나아가서 수원을 더 잘 알아가고 올해는 정말 다르다는 걸 승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갖고 이 팟캐스트에 계속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어서 건어스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좀 발음이 좀 세고 그러는데 특히나 좀 많이 샜던 것 같고요. 오늘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사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어제 카라반에서 잤는데 그렇구나. 예, 어제 싸우시고 쫓겨난 건 아시죠? 그건 아니고요. 어제 아닙니다. 날씨 아시죠? 밤에 영하 네. 12도, 맞아. 13도까지 한파주의보나 날리고. 자다가 입 돌아갈 뻔했는데 그래서 좀 발음이 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저희 크루원 분들과 축구 얘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도 브라이언님 말씀대로 빨리 시즌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나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강윤님께서 해주시죠. 팀이 지금 동계 훈련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잖아요. 네. 저도 발음이 새네요.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네, 시즌을 위해서 슬슬 몸을 끌어올리고 있죠. 저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시즌 시작하면서 25시즌 첫 팟캐스트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팀과 함께 열심히 달리기 위해 또 몸을 끌어올리는 중이라고 같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저도 이번 화에서는 오랜만에 분석을 준비하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 쓰느라고 분량 조절에 좀 실패를 했는데 이제 폼을 더 끌어올려서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은데 네. 우리 시즌이 또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 뭉치고 또 수원을 위해서 크게 노래하고 목소리 냈으면 좋겠다. 이런 날들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대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작년 청주에서 마셨던 그 맥주 한 모금을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맛있는 맥주를 더 많이 마시고 그 맥주가 승리의 축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매주 마시죠. 음. 매주. 저희. 좋습니다. 제가 아산베코님 붙여드릴게요. 아, 저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담이지만 유재석이, 그러니까 유재석님이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닥달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오늘 방송 전에 우리 크로원 분들께 이제 우리 파이어 해야 된다고 닥달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수뽕 충전 하실 일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버닝 할 거니까 이제 또 시즌 개막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저희 부족한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양한 게스트분들도 초대하고 여건이 된다면 라이브 방송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을 대표하는 고품격 팟캐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운데요.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다방 이즈백.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2회차에서 만나요. 네, 25시즌 우린 시즌으로 말하죠. 년이라고 안 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즌도 곧입니다. 올 시즌도 우리 지지자들과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가열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겁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끝.
라반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